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밝히고 시작하려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저는 SF 장르의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주를 여행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든 근미래를 다룬 작품이든 로봇들의 반란이든 뭐든 좋습니다. 저는 미래를 그리는 사람의 상상력과 발전한 과학기술과 과학이 주는 근사한 허무함에 자주 매료되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을 주로 읽었고 국내 SF 작가들의 책도 되도록 사서 읽어볼 정도로 팬이기도 합니다. 거울이나 크로스로드에 올라오는 단편들, 배명훈이라든지 김보영 같은 이들의 작품도 좋아하고 천선란 같은 대형 신의 등장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SF 씬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비티 같은 작품은 그야말로 제 인생의 영화 중 하나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비티나 다른 SF 명작들에 비하면 좀 부족한 영화긴 하지만 인터스텔라라든지 브래드 피트의 에드 아스트라, 맷 데이먼의 마션과 같은 최근의 할리우드 SF 영화도 모두 취향이죠. 우주로 나아가는 영화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나요? 패신저스는 그래도 그 이야기 자체는 좋아합니다. 우주, 여행, 냉동인간, 시간의 흐름, 인간의 욕망과 사랑. SF는 인간의 속성을 날카롭게 파헤치죠. 거기에다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제가 환장하는 장르인데 이 영화 역시 포스트 아포칼립스입니다. 취향 저격을 맞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조지 클루니의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조지 클루니가 좋아 보였던 적은 없지만 그의 작품은 늘 그럭저럭 범작의 범위에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지 클루니의 영화들이 그만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독이 지닌 자신만의 개성이나 연출의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워낙 널리 알려진 헐리우드의 배우이기에 좋은 각본과 아이디어,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작품도 그래요. 스토리나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릴리 브룩스 돌턴의 원작 소설의 영향인지 대사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연결하는 감독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야기가 죄다 따로 놀고 연출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 음악 자체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라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음악 감독의 역량에 힘입어 뛰어난 스코어를 자랑하지만 정작 그게 영화에서는 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물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등 뛰어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음악 감독입니다. 그런 이의 능력을 얻고도 이런 모양으로 써버리니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죠. 오늘도 서론이 길었습니다. 조지 클루니의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2049년의 지구, 근미래의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위치한 천문대에서 근무하는 늙은 과학자 오거스틴은 피난선에 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는 일행 중에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도 있습니다. 애타게 아이를 찾는 엄마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 아이가 다른 박사와 함께 피난선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안심시키죠. 오거스틴은 그들을 배웅하고 홀로 천문대로 돌아와 고독한 최후를 맞으려고 합니다. 지구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기 문제 때문입니다. 영화는 마치 환경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를 질책하기라도 하듯 성난 대기, 몰아치는 광풍, 그리고 눈이 쌓인 북극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거스틴에게는 불치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영화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자주 피를 수혈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마 투석이라 부르는 시술을 하는 것 같고, 투석을 한다는 건 신장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즉 오거스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를 뽑아서 기계에 돌려 다시 수혈하는 투석을 매일 해야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상태라는 거죠. 매일 토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즉 그의 시간은 멈춘 겁니다. 멈춘 시간을 살아가는 이의 절망과 체념. 그는 그렇게 피난을 거부하고 천문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선이 있다면 그들에게 통신을 해서 지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그의 계획이죠. 그리고 오거스틴은 레이더에서 목성의 위성인 K-23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고 있는 우주선 에테르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에테르와 통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거스틴은 놀랍게도 천문대에 남은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아까 피난 행렬에서 잃어버린 아이라 여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도 그렇게 생각하죠. 말을 하지 않는 그 아이를 오거스틴은 아이리스라 부릅니다. 아이가 아이리스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오거스틴은 아이와 교감하며 한편으로는 에테르와 교신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처음에는 레이더의 방향 문제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안테나였습니다. 지구의 대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더 강한 안테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에 오거스틴은 하젠 호수 기상관측소에 있는 안테나를 이용한다면 교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에테르의 선원들은 K-23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오랜 우주 여행으로 인해 이들은 외로움에 사무쳐 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처절하게 시간과 싸워나가죠. 이들은 지구에 꽤 가까이 왔는데도 지구에서 전혀 교신이 오지 않음을 불안해합니다. 불안을 애써 불식시키는 방법은 무지의 품에 안기는 것. 이들 역시 몇 안 되는 생존자들입니다. 즉 이 영화는 두 종류의 생존자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주선을 탄 에테르의 선원들과 지구에서 살아남은 오거스틴. 그리고 오거스틴은 하젠 호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냥총과 음식, 투석을 위한 기구를 챙기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오거스틴. 그는 가는 길에서 늑대와 늑대에게 뜯어먹힌 시체와 죽여달라고 비는 생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한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젠 관측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극의 차가운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줄과 같은 투석 기계를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오거스틴의 상황은 점점 절망에 빠지죠. 조지 클루니는 오거스틴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과 우주선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겹쳐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썩 잘 표현되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오거스틴은 마침내 호수에 도착합니다. 그토록 힘들게 아이리스를 찾고 아이를 돌보면서 겨우겨우 도달하죠. 오히려 아이리스라는 소녀 덕분에 오거스틴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상관측소에서 오거스틴은 그토록 원하던 교신에 성공하고 에테르의 선원 설리 역시 지구로부터 걸려온 교신에 전율합니다. Lake Hazen, I can't tell you how happy I am to hear your voice. I don't know all the details. I know it was a mistake.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미탐색된 지역을 항해하던 에테르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얼음 덩어리들의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하필이면 레이더와 통신장치만 딱 망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와중에 3D 프린터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우주선의 복구를 해내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있던 것이죠.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들은 우주선의 수리를 위해 우주 유영을 하고 우주선 안에서는 노래를 틀고 음악을 듣는 그래비티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긴 우주선이 파편에 직격당해 큰 데미지를 입는 것도 우주 유영 중에 파편의 기습을 받는 것도 그래비티스럽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유영 중에 덤벼든 얼음 덩어리들에 의해 선원 중 한 명이 사망합니다. 이런 장면은 에드 아스트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한 레이더와 통신장치는 우주선의 선원들에게 끔찍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화가 난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별 지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잔뜩 분노한 별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이 행성을 너무 화가 나버린 고향을 바라보는 선원들의 참담한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경고하는 강렬한 이미지죠. 그리고 오거스틴은 다시 에테르와 통신이 연결되고 에테르의 선원들이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자 오거스틴은 이 영화를 상징하는 대사를 합니다. I'm afraid we didn't do a very good job of looking after the place while you were away. 그리고 오거스틴이 제안한 것은 선원들이 우주선을 돌려 새로운 삶의 터전,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인 K23으로 돌아가는 것. 선원들의 일부는 지구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설리와 설리의 연인은 K23에서 인류의 희망을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이 설리와 마지막 대화를 하죠. 오거스틴이 바로 K23을 발견한 과학자라는 사실은 영화의 과거 회상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말에서는 좀 의아할 정도로 자기적인 설정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리가 자신의 이름을 아이리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의 과거 회상, 오거스틴의 연인이 일에만 몰두하는 오거스틴을 비난하며 떠날 때 그녀의 차 뒷좌석에 오거스틴의 곁에 나타난 말 못하는 소녀 아이리스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즉 오거스틴의 곁에 나타난 아이리스는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의 아이리스는 원래 오거스틴의 딸이며 그 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K23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오거스틴을 존경해 우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의 발견은 결국 미래를 향한 희망이 되고 오거스틴의 사랑은 딸 아이리스가 이어받아 K23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인터스텔라의 해피엔딩 버전이죠. 엄청나게 자기적인 인터스텔라이지만요. 이렇게 어설프게 흉내내다니 당황스럽네요. 영화를 보면서 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는 알폰소 쿠아론과 크리스토퍼 놀란, 코엔 형제를 합친 새로운 시대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는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에서 얻은 이미지를 영화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으나 영화를 보고 있자면 어디선가 본 듯한 이미지,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반복될 뿐 그의 연출적인 개성이나 특징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면입니다만 이 영화의 우주 유영 장면은 다른 어떤 장면보다도 훌륭합니다. 시퀀스 자체의 완성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면과 장면의 연결, 동작의 부드러움, 우주 공간의 묘사, 선바이저를 안 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 날아오는 파편, 부서지는 우주선, 울려 퍼지던 음악. 이 완성도에 감탄할 때쯤 이 장면은 그저 조지 클루니 본인이 출연했던 그래비티의 재탕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지에서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는 장면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원을 헤쳐가며 여정을 떠나는 오거스틴은 그저 마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인터스텔라는 아까 말했군요. 자기적인 설정과 다른 영화 따라하기도 문제이지만 지루한 진행은 한술 더 뜹니다. 이미 좋은 레퍼런스들이 즐비하고 따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재능입니다. 나오는 사건들도 단조롭습니다. 미탐색 지역으로 가서 겪는 우주선의 고초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 물난리를 겪는 오거스틴의 고행도 예측하기 쉽고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얼음물 속에 빠졌음에도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오거스틴의 튼튼한 체력은 불치병을 앓고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 보기에는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아이리스의 환영이 그를 계속 걷게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그것만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기에는 오거스틴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버거워 보입니다. 그에 비해 이야기는 극도로 아름답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합니다. 오거스틴은 작품 후반에 아이리스와 나란히 누워서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북극성은 사람들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는 별이죠. 이 영화에서는 오거스틴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지구의 천문대에 남아 에테르를 인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거스틴을 인도한 것은 아이리스의 환영, 즉 사랑이었습니다.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미련, 사랑하는 딸을 위해 떠나는 오거스틴의 여정, 결국 최후의 순간 인류가 남긴 마지막 빛, 인도의 별빛의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가족과 만나기 위해 지옥과도 같은 지구로 귀환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희망을 향해 K23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오거스틴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사랑에 의해 선택합니다. 가족을 위해 지구로 귀환하고 새롭게 잉태한 생명을 위해 K23으로 향합니다. 인류 최후의 순간에 인간의 행동이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 얼마나 근사한 엔딩인가요? 주제의식으로만 본다면 마션, 인터스텔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래비티와도 견줄 만한 이야기를 지닌 이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는 단조로운 연출과 기시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 지루한 연결로 무너진 아쉬운 작품입니다. 시적인 아름다움과 우주와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적절히 조합된 그야말로 훌륭한 영화가 될 수도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 깊어집니다. 아쉽고 지루하고 평범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작품입니다. 뚜렷한 메시지와 감동적인 대사들, 아름다운 은유가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미드나이트 스카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생을 향한 깊은 고찰,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포착과 같은 깊이가 조지 클루니의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그는 위대한 감독들의 스타일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얼굴과 연기는 점점 깊어지는데 그의 연출은 점점 가벼워지네요. 애석한 일입니다. 라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이 리뷰를 2021년 새해에 보시겠지만 저로서는 이 리뷰가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적는 리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